태호 회장님의 서재에는 묵직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래된 가죽 의자, 자물쇠가 달린 장식장,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고서와 재무 보고서들. 회장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앞에는 김단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장님은 작은 보석함을 열어 팔찌 하나를 꺼냈다. 붉은 빛이 도는 보석이 박힌 팔찌였다. 단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잠시 시선을 멈췄다. 김명희가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지도 모를 색이었다. 하지만 단희는 곧 표정을 거두었다. 이 집에서 건네는 선물에는 언제나 대가가 있었다. 태호 회장님이 팔찌를 내밀었다. 받아. 내가 요즘 꽤 쓸모있게 움직이고 있으니 주는 거야. 단희는 웃는 얼굴로 팔찌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요즘 백진주와 가까워졌더군. 단희는 팔찌를 손목에 걸며 고개를 들었다. 진주 씨는 아델의 진짜 상속권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제가 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감시해야지. 상속권이라는 말은 사람을 바꾸거든. 단희는 미소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저도 회장님께 결혼 선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장님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말해봐. 단희는 팔찌를 천천히 만지며 부드럽게 말했다. 결혼 선물로 비자금 관리를 맡겨주세요. 회장님의 손이 멈췄다. 비자금 관리를. 단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회장님께서 아직 몸이 불편하시고 오정란 사모님 쪽 사람들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잖아요. 강 실장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회장님 곁에 남은 사람 중 누가 가장 안전한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뻔하지 않나요? 태호 회장님은 단희를 오래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흥미가 함께 있었다. 김 대표, 내가 원하는 게 비자금이냐 장부냐? 단희는 웃었다. 회장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치고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지. 회장님도 사람을 믿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회장님은 낮게 웃었다. 오정란이 들으면 아주 이를 갈겠군.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사모님이 숨긴 자금 흐름과 김명희 언니 사건, 백준기 대표님 사고가 연결되어 있다면 비자금 장부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순간 굳었다. 너는 아직도 내 언니 죽음에 내가 전부 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나? 단희는 팔찌를 내려다봤다. 회장님은 답을 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숨긴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태호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희는 그 침묵이 자신이 던진 미끼에 걸렸다는 뜻임을 알았다. 그 시각 진주는 제임스 리와 함께 박철수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고 있었다. 전날 인천 외곽 공장에서 얻은 메모리 카드와 수첩은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박철수는 분명 살아있었고 백준기 대표가 사고 당일 약속 장소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움직인 쪽은 한 선생도 강 실장도 아닌 더 깊은 누군가였다. 진주는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바라봤다. 이건 주소가 아니라 보관한 번호 같아요. 제임스가 확대된 사진을 확인했다. 항만 창고 번호일 수도 있다. 백준기 대표가 사고 전에 인천 쪽으로 움직인 기록도 있으니까. 진주는 손에 쥔 붉은 돌을 만졌다. 아빠가 이 돌 안에 유언장을 숨겼다면 박철수는 그걸 옮기는 역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박철수는 아직도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진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또 사라지기 전에. 그때 단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주 씨, 비자금 장부 쪽으로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진주의 눈빛이 변했다. 회장님께 접근하신 거예요. 네. 팔찌 하나 받고 장부를 요구했어요. 진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위험해요, 김 대표님. 단희는 낮게 말했다. 진주 씨가 박철수를 찾는 동안 저는 돈의 흐름을 볼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흔적을 남기니까요.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박철수가 남긴 보관함을 찾을게요. 혼자 가지 마요. 민준 씨랑 같이 움직일게요. 전화가 끊기자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 씨와는 괜찮으냐?
진주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괜찮아져야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델 저택 별채에서는 오정란이 수모를 삼키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옥집사가 건넨 청소도구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치켜떴다. 옥집사, 내가 정말 나한테 이걸 들라고 주는 거니? 옥집사는 여전히 공손한 얼굴이었다. 회장님 방 주변은 사모님께서 직접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하셨고요. 정란은 청소도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가 웃는 얼굴로 날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옥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감히 사모님을 우습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비켜. 난 박태호 회장님을 만나야겠어. 회장님께서는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란의 입술이 떨렸다. 면회. 내가 이 집 안주인이었어. 내가 면회라는 말을 들어야 해. 옥집사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회장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정란은 이를 악물었다. 모든 것이 뒤집혔다. 한때 자신이 쥐고 흔들던 집안 사람들이 이제는 태호 회장님의 지시를 핑계로 자신을 하녀처럼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정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진주가 보낸 쪽지와 유나가 쥐고 있는 친자 확인서를 떠올렸다. 조금만 기다려. 이 집에서 다시 고개 숙일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한편 현주는 송근태를 마주하고 있었다. 장소는 저택 뒤편 차고였다. 차고 안에는 태호 회장님의 오래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에 송근태는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현주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왜 또 따라왔어요? 근태는 망설이다 말했다. 본부장님, 어제 최유나 씨가 찾아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현주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제 걱정까지 하세요. 걱정됩니다. 현주는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뭔데 내 걱정이야. 이제 와서 내 아들이라고 생색이라도 내려고. 근태의 얼굴이 무너졌다. 아니야. 그 조용한 말이 오히려 현준을 더 자극했다. 그럼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리고 나는 박태호 회장님의 아들이니까. 근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준아. 현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바로 돌아섰다. 그 이름 부르지 마요. 평생 못 부르던 이름을 이제 와서 부르면 제가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현주는 차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근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으려다 거두었다. 아버지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 말이 현준에게 닿기엔 너무 늦어 있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정란을 만나기 위해 별채 근처로 찾아왔다.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민주는 정말로 그녀를 법적으로 조이기 시작했고 유나는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다. 그녀가 가진 카드는 현준의 친자 확인서와 정란의 약점이었다. 정란은 유나를 보자마자 불쾌한 얼굴을 했다. 내가 여긴 왜 와? 유나는 애써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정란은 비웃었다. 내가 내게 도움을. 최유나, 너는 내가 들고 있는 게 칼인 줄 아나 본데 제대로 못 쓰면 내 손부터 잘려. 유나는 이를 악물었다. 10억 소송이 들어왔어요. 민준 씨가 절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보고 내 소송을 막아달라. 사모님도 저 필요하시잖아요. 현준 씨 비밀 제가 들고 있어요. 정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 순간 송근태가 옆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일부 듣고 있었다. 유나가 현준의 비밀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근태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유나 씨. 유나가 돌아보는 순간 근태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그녀의 얼굴에 끼얹었다. 유나는 젖은 얼굴로 얼어붙었다. 근태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다. 우리 현준이 가슴에 생채기를 내.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도 내 새끼 괴롭히는 건 못 참아. 정란도 놀라 근태를 바라봤다. 유나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태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 종이 다시 한번 꺼내봐. 현준이 이름으로 내 죄 덮으려 들면 그때는 나도 가만 안 있어. 유나는 이를 악물고 정란을 바라봤다.
사모님도 들으셨죠? 이 사람 지금 자기가 현준 씨 아버지라고 인정한 거예요.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근태는 잠시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의 아버지다. 그래서 더 못 참아. 정난은 낮게 소리쳤다. 송근태. 근태는 정난을 바라봤다. 사모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현준이 이름으로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유나는 젖은 얼굴로 웃었다. 좋아요. 다들 절 이렇게 몰아붙이면 저도 공개할게요.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지 봐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정난은 근태를 노려봤다. 내가 이를 더 키웠어. 근태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그 애를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지킨다는 말 내 입에서 듣기 싫어. 저도 제 입으로 이 말하는 게 늦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해야겠습니다. 정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민준과 진주는 인천 항만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박철수가 남긴 수첩 번호를 따라 보관함을 찾았다. 낡은 금속 보관함 앞에서 진주는 붉은 돌을 손에 쥐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아도 열어야죠. 보관함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사진 봉투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백준기 대표가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상대의 얼굴은 가려졌지만 손목에 붉은 끈 팔찌가 보였다. 진주의 눈이 커졌다. 이 팔찌. 민준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아는 사람이야. 진주는 낮게 말했다. 김 대표님이 오늘 회장님께 받은 팔찌랑 같은 문양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이 팔찌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표식일 수도 있어. 진주는 사진을 더 넘겼다. 마지막 사진에는 박철수가 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자금 장부를 가진 사람이 백준기를 불렀다. 진주는 숨을 멈췄다. 비자금 장부. 민주는 즉시 다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모, 회장님이 주신 팔찌 지금 갖고 계세요. 다니는 서재에서 팔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요? 민준의 목소리는 급했다. 그 팔찌 백준기 대표님 사고 당일 사진에 찍혔어요. 그리고 비자금 장부가 연결돼 있습니다. 다니의 눈빛이 굳었다. 바로 그때 태호 회장님이 서재 문 앞에 나타났다. 그 팔찌가 마음에 들지 않나, 김 대표. 다니는 천천히 전화를 내렸다. 회장님, 이 팔찌 누가 처음 만든 겁니까? 회장님은 대답 대신 다니를 바라봤다. 이제야 궁금해졌나. 다니는 팔찌를 손목에서 풀어 책상 위에 올렸다. 이 팔찌를 가진 사람이 백준기 대표님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렇다면 조심해야겠군. 그 팔찌는 아델의 돈을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물건이니까. 다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오정란 사모님도 갖고 있었습니까? 회장님은 낮게 말했다. 오정란보다 먼저 가진 사람이 있었지. 다니는 숨을 삼켰다. 누구입니까? 회장님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태호 회장님과 한 선생, 강 실장, 그리고 얼굴이 반쯤 가려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목에도 같은 팔찌가 있었다. 회장님은 사진을 다니 앞으로 밀었다. 내 언니 김명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려 했던 사람이다. 다니는 사진 속 얼굴을 확인하려다 손이 멈췄다. 흐릿하게 가려진 얼굴 옆에 적힌 이름 하나가 보였다. 박철수. 그 순간 다니의 휴대전화 너머로 진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대표님, 박철수는 사람이 아니라 가명일지도 몰라요. 다니는 사진을 움켜쥐었다. 회장님은 낮게 말했다. 맞아. 박철수는 이름이 아니야. 아델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자들이 서로를 부르던 암호다. 진주와 다니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유나의 메시지가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 첨부된 파일은 현준과 송근태의 친자 확인서였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현준 씨가 박태호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 오늘 밤 기자들에게 보냅니다.
현주는 그 메시지를 보고 굳어버렸다. 근태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듯 붙잡았다. 정나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단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최윤아가 선을 넘었어. 진주는 사진과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았다. 박철수 팔찌, 비자금 장부, 현준의 출생 비밀. 모든 것이 동시에 터지고 있었다. 그 순간 현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윤아였다. 현준은 한참을 바라보다 받았다. 뭘 원해? 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독했다. 나 좀 살려줘요. 그러면 이 파일 안 보낼게요. 현준은 눈을 감았다. 너는 아직도 사람을 협박해야만 살 수 있구나. 윤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살고 싶어요. 다들 자기 살겠다고 남을 이용하잖아요. 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게. 그는 전화를 끊고 정란에게 걸었다. 엄마, 오늘 밤 제 출생 비밀이 터질 겁니다. 정란은 숨을 멈췄다. 현준아, 엄마가 막을게. 현준은 낮게 말했다. 아니요. 막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할 겁니다. 정란의 얼굴이 무너졌다. 뭐라고? 현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제가 박태호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제가 송근태 씨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걸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제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택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진주는 항만 창고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현준 씨가 먼저 움직이려 해요. 민주는 창고 밖 어둠을 바라봤다. 그럼 오늘 밤 윤아도 오정란 사모님도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단이는 서재에서 팔찌와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태호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다. 김 대표, 현준의 출생 비밀이 터지면 비자금 장부도 움직일 거다. 그때 박철수가 누군지 드러나겠지. 단이는 회장님을 바라봤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그걸 노리신 겁니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단이는 깨달았다. 태호 회장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팔찌 역시 선물이 아니라 미끼였다. 단이는 팔찌를 다시 손목에 찼다. 좋습니다, 회장님. 그 미끼 제가 물어드리죠. 대신 이번엔 제가 회장님 장부까지 물고 들어갈 겁니다. 회장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그날 밤 현주는 기자회견장 앞에 홀로 섰다. 그의 옆에는 송근태가 있었다. 멀리서 정란이 차 안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윤아는 방송 링크를 손에 쥔 채 떨고 있었다. 현주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제 출생에 대해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송근태의 눈가가 젖었다. 정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진주와 민준, 단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박태호 회장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지만 현주는 멈추지 않았다. 제 친부는 송근태 씨입니다. 그 순간 윤아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듯 움켜쥐었다. 자신이 터뜨리려던 폭탄을 현준이 먼저 꺼내버렸다. 현주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긴 건 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정란 사모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숨겼고 박태호 회장님은 오정란 사모님을 묶어두기 위해 알고도 이용했습니다. 정란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현준아, 그만해. 현주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약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질문했다. 그럼 아들 후계 자격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현주는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리고 태호 회장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회장님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태호 회장님은 마이크 앞에 서서 현준을 바라봤다. 박현준은 내 친자가 아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였다. 회장님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아델의 후계 자격이 없다고 말한 적도 없다.
현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나는 차 안에서 숨을 멈췄다. 단이는 화면을 보며 팔찌를 움켜쥐었다. 회장님은 기자들을 향해 낮게 말했다. 아델의 진짜 후계는 피가 아니라 장부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장부를 가진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순간 단이의 휴대전화에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비자금 장부를 원하면 박철수의 마지막 장소로 와라. 팔찌를 차고 혼자 올 것. 단이는 메시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주는 같은 시간 붉은 돌을 손에 쥔 채 항만 창고 안쪽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박철수는 살아있다. 단 오늘 밤 한 사람만 만난다. 백준기의 딸만. 진주와 단이는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자마자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다. 혼자 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그리고 서로의 숨이 멈췄다. 누군가 두 사람을 따로 갈라놓고 있었다.